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얼마 전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의 성공적인 발사 과정이 세상에 공개됐는데요. 우주 시대를 코앞에 두고 대한민국 연구진의 성과를 담은 우주 발사체 관련 보도를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 YTN 유튜브 콘텐츠 에디터픽 제작의 중심에 있는 박광열 기자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서울에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겁니다. 차량 침수는 물론이고 곳곳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피해, 시민들의 상실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고질적 침수 지역을 재점검하고 소외된 이웃이 생기지 않도록 폭우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하기 위해 YTN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연이은 우주 발사체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우주 탐사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시민들은 과학기술의 정보와 지식을 얻는데 직접적인 경험이나 공식 교육보다는 신문이나 방송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리뷰 Y에서는 YTN의 우주 발사체 보도를 점검하면서 과학 저널리즘의 역할과 개선 방향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지난 6월에 누리호가 있었고요. 최근엔 다누리 발사도 있었습니다. YTN이 이때마다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현장을 보여드렸는데 저희 보도 전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사실 YTN이 자매 채널인 사이언스 방송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학 분야에서만큼은 나름의 전문성, 식견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좀 자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누리호와 다누리 방송 역시 YTN의 그런 역량을 좀 발휘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두 분은 그래도 아무래도 저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실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지적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오랜만에 리뷰 Y에서 희망적이고 힘이 나는 이런 이슈를 다루게 돼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달 탐사선 다누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는 데까지는 마음을 졸이며 응원하게 되는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발사처럼 큰 이벤트가 있지 않을 때는 과학과 우주산업 관련 보도량 자체가 적은 게 일반적이죠. 네. 그 중에서도 연구 진행 과정과 작업의 의미를 추적하는 보도가 눈에 띄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6월 21일 누리호 수문주역 민간 기업들 뉴 스페이스 시대 본격화. 이 보도에서는 누리호 개발과 발사 성공 과정에는 이름도 없이 각자 맡은 역할을 해낸 국내 300여 개의 민간 기업과 연구소들이 노력이 있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네. 연구에 참여한 민간 연구진의 인터뷰를 통해서 개발 과정과 이 연구에 관련한 설명, 또 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소회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 6월 22일, 8월에는 달나라로, 앞으로 우주 탐사 계획은 보도에서는 누리호 발사와 본궤도 진입 성공 후에 달 탐사선 다누리가 8월에 발사를 준비하는 중이라는 점을 알려주셨고요. 예.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 그 의의가 무엇인지를 좀 미리 짚어주셨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 보도 시점의 의의를 크게 뒀습니다. 예. 또 하나 8월 5일에는 2031년 우리 발사체로 달에 착륙선 보낸다 보도가 있었는데요. 다누리 발사 성공 이후에 우리나라 우주 연구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게 될지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2031년에 발사될 국내 첫 달 착륙선은 누리호보다 더 강력한 발사체에 실어서 우리 땅에서 쏘는 것이 목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과정과 또 도전의 의미에 대해서도 YTN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추적 보도해 주시고 또 해설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음에 부응을 해야겠죠. 그 평가원님께서는 나로떼 기사까지 찾아보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보도 유형을 비교하는데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2009년, 10년에 나로가 발사에 거듭 실패했을 때 여론들의 그 연구진들에 대한 비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언론들이 발사체의 의의를 우주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쟁이나 경주처럼 보도했던 것이 좀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데요. 예. 그것에 실패하면 경쟁력에서 뒤처진 낙오자로 낙인 찍는 보도 행태가 대중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사실 저는 기자를 하지 않을 때 일입니다. 실장님 기억나십니까? 아, 예, 저는 기억납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그 누리호 발사 과정을 보면서 예전 기사를 한번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었는데 예. 상당 기사의 제목이 뭐 치열한 우주 경쟁, 또 지적하신 것처럼 주요 국가 우주 패권 이런 제목 보도가 굉장히 남발했고요. 남아공 브라질은 물론이고 북한과 비교하는 사설도 있었습니다. 네. 발사가 계속 연기가 되니까 그때 제목 중에 보면 나로 언제 쏘나 갈팡질팡, 나로 발사 발목 잡는 관료주의, 발사 실패 때는 보험금 없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고요. 심지어 로켓이 불시착해 우리 집이 피해를 본다면 이런 기사도 등장을 예.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발사 시도 자체가 큰 도약 같은 제목에 비교적 긍정적이면서 차분하게 당시 발사 시도와 기술진들의 노력을 평가하는 보도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른바 우리나라의 과학 저널리즘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장님이 골라주신 제목만 봐도 지금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날 누리호 보도는 내용면에서 훨씬 더 성숙해졌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누리호 실패 원인, 산화제 탱크, 안정성 강화 주력, 누리호 발사 성공,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 이 보도를 살펴보면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습니다. 실패를 패배로 연결하기보다는 실패의 원인인 부품의 결함이나 기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발사의 실패는 한국의 과학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이어질 발사 성공을 위한 의미 있는 과정으로 프레이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이 평가원님이 우려하셨던 점과 또 개선이 많이 됐다는 점 두 가지 모두에 공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익하고 힘나는 보도들 가운데에 저한테는 제목 프레임이 다소 우려되는 보도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예. 특히 이번 누리호 다누리 제작과 연구, 보완 과정을 단순히 발사의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거나 마치 스포츠 중계처럼 발사 이벤트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보도 제목들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됐습니다. 예. 2021년 10월 22일 누리호 미완의 도전, 발사는 성공, 임무는 실패. 6월 15일 누리호 2차 발사 중단 또 연기. 산화제 센서 이상, 이런 보도들이 대표적일 겁니다. YTN의 해설 보도를 시청하면서 제가 얻었던 몇 가지 지식에 따르면 예. 미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는 11번 중에 8번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발사와 협업, 또 이 보완과 실패의 과정은 성공을 위해 경험치를 쌓는 과정, 또 성공으로 가는 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의 내용, 그리고 이제 보도의 원래의 태도, 이것과는 좀 다르게 누리호나 다누리 발사 과정을 단발성 이벤트로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표현들에는 좀 더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사실 이 보도할 때 실패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성숙해진 것 같고요. YTN이 좀 출연진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번엔 좀 어땠어요? YTN은 누리호 발사 성공 전후로 과학과 대중의 거리를 좁히려는 다양한 시도를 선보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중 뉴스라이더 보도를 좀 살펴볼 텐데요. 뉴스라이더 누리호 2차 발사 연기 외 이 보도와 뉴스라이더 우주를 향해 다시 선 누리호 최종 점검만 남았다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궤도를 초청한 대담이었는데요. 예. 저는 사실 처음 봤는데 천문학을 전공한 크리에이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궤도가 누리호 2차 발사 실패 원인과 점검 사안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이해주고 있어서 유익하고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과학의 언어로 훈련받은 이들이 과학의 특수 담론을 대중의 언어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정보 전달에 치중돼서 대중과 거리를 좁히는 데는 약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뉴스라이더는
패널 구성과 보도 형식에 있어서 돋보였던 코너라 생각됩니다. 예, 사실은 저희 뉴스에 모실 거라는 아쉬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좀 신선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참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사실 그들만의 용어를 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하면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또 이런 내용까지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하면서 이렇게 흥미를 끌기 좀 어려운데 예. 전문 지식을 갖춘 크리에이터, 유튜버들이 방송에 나와서 재미있게 그리고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참신했고 재미있고 참 좋은 시도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게 자칫 너무 흥미 위주로 흘러갈 수 있는데 그런데도 앵커가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균형감 있는 방송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다누리가 달 근처까지 가는데 한 넉 달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YTN도 계속 이제 함께 해야 될 것 같고 당부해 주실 만한 부분 있을까요? 발사 성공 이후에 떠들썩한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언론의 관심도 사그라들고 단신 기사로 멈추는 느낌을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누리호 같은 경우에 4개의 큐브 위성이 순차적으로 모두 사출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소식을 다루는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에서 큐브 위성 사출, 세계 최초 시도, 대학팀 큐브 위성 모두 사출, 궤도에 올려진 젊은 도전. 이 보도들을 보면 역시나 기존 보도에서 반복되었던 성과를 강조하는 피상적인 내용으로 좀 다루어지고 있고 이 사출된 큐브 위성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는 다루고 있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예. 예,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앞선 뭐 단발성 이벤트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YTN이 좀 장기적 맥락에서 우리 항공 우주 분야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YTN 사이언스와 적극적으로 협업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다른 보도 채널이나 지상파 보도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되는 YTN만의 강점을 살린 우주과학 다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YTN과 YTN 사이언스 협업물인 다큐멘터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인류 최초 프론티어 우주 1, 2, 3부로 제작된 프로였는데요. 네. 12년간의 누리호와 다누리의 개발의 여정과 연구 환경, 연구진들의 훈련, 국제 협력을 위한 노력 등 어떤 과정들이 소상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앞으로 민간 기업도 우주 산업 기술에 뒤처지지 않도록 기술을 민간 이전하면서 차세대 인재 육성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을 내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성과와 경제적 효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그 방침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과학 기사들이 발굴되었으면 합니다. 예. YTN은 사이언스 채널을 별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가지고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YTN 과학과 시민 사이 소통의 판 키워야. 발사체 성공은 희소식이지만 반짝 성과에 집중하는 보도는 되려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일상의 변화들과 사회적 의미의 시민이 눈 감게 만듭니다. YTN이 앞장서서 과학 보도의 양과 질을 높이고 보도 방식에 대한 고민도 더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학이 전문가의 지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과학기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보게 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입니다. 네, 교수님도 한 줄 평 해주시죠. 성공 실패 결과보다 가능성에 집중해야.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정치 사회에서 발생하고 또 보도 가치가 경쟁하는 현실 속에서 사실은 장기적 안목에서 과학 분야 보도를 기획하고 전달하는 일은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점을 미래 그리고 희망에 둔다면 실패와 도전의 과정에서 얻은 의미와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곧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목격자로 그리고 촉진자로 YTN이 언론으로서의 소명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리뷰 Y 순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은 본방송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유튜브 콘텐츠로 채우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YTN의 강점이 잘 발휘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에필로그 Y 시간에는 YTN 뉴스를 이슈별로 모아서 정리한 콘텐츠 에디터 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 중심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광열 기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뜨거운 이슈를 가장 빠르고 손쉽게 찾아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수많은 뉴스 중 무엇을 찾아봐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YTN 뉴스 길잡이. YTN 유튜브 에디터 픽을 보면 뉴스 정복하기는 시간 문제라고 하는데요. 에디터 픽,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뉴스에 관심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나 이 주제만큼은 오늘 이 순간 확실히 알고 가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저희 에디터 픽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 디지털 뉴스팀 박광열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카메라 앞에 서신 것 같아요. 잘 지내셨나요? 사실 여담인데 네. 사람들이 얼굴이 방송 안 하니까 좋아졌다.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라고 하는데 뭐 비슷한데 그래도 좀 뭐 압박감이 좀 덜한가 모르겠네요. 예. 아니, 시민데스크와 굉장히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진행을 좀 예전에- 했었죠. 예, 네, 맞아요. 진행자로 하셨다면 이번에는 사실 에필로그 와의 출연자로 네. 게스트로 출연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앉으시니까 어떠세요? 오기 전에 좀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많이 어떤 돌발 질문을 하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걱정도 되고 근데 재밌는 경험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박광열 기자님은 디지털 뉴스 팀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에디터 픽을 제작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건지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치 관련 이제 대담이라고 하죠. 흔히 패널들 나와서 얘기를 할 때는 다양한 패널들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이제 섞어서 쭉 이어서 틀어주면서 한 주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팔 수 있게 하자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뉴스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대형 재난이 났다 하면 그 재난의 기본적인 이제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뉴스가 하나 하고 그래서 누구 기자입니다. 끝.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뭐 앞으로 개선점은 뭔지 이런 게 뉴스를 보면 이제 쭉 이어서 나오는데 네. 온라인으로 보면 하나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시민데스크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 뉴스에서는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갔냐. 그러니까 왜 대책은 없지? 이 네. 기사에는? 그래서 사실 누군가는 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자동으로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좀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은 좀 YTN 뉴스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구슬이 있다면 그걸 꿰는 역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 하루에도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이슈도 많죠. 네, 예. 너무 많고. 너무 이거 많아요.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기준이 너무 궁금한데요. 기준은 아무래도 시의성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에디터 픽은 유튜브에서 하는데 유튜브 특성상 시의성이란 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저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구슬을 이렇게 꿰는 역할이니 꿰 만한 아이템이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좀 주요 이슈 위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서 부동산 뭐 이런 것처럼 실제 좀 살아가는데 관심 있는 아이템 이런 것들 많이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작하실 때 이렇게 팀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일을 하실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신경 쓰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특성상 포장을 어떻게 좀 더 이쁘게 할까 그런 게 썸네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썸네일이나 제목 시청자분들 중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과유불급이에요. 또 너무 과하면 욕먹기 딱 좋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너무 밋밋하게 가는 건 때로는 저는 무성의의 이제 동의어라고 봐요. 그런 제목이나 썸네일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까 제일 고민을 하고 또 하나는 이걸 한번 쭉 보면 뭐 퇴근길에 이렇게 그냥 네.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가면서 들으면 이 이슈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도 저런 목소리도 이렇게 있어서 이 실체는 어떻겠다라는 거를 뭐 생각할 수 있게 하자. 이게 가장 저희의 이제 좀 지향점이랄까.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에디터 픽을 제작하고 나서 시청자 반응을 가장 크게 체감할 때는 언젠가요?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라이브는 아니고 유튜브 내에서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걸 트는 건데 이제 그걸 했을 때 밑에 동시 접속자, 그러니까 동접자가 뜨거든요. 그럴 때 아무래도 뭐 가장 많이 체감을 하죠. 뭐 최근에 보면 그 아베 전 총리 이제 사건 있었을 때 네. 동접자가 한 7만 5천 명 정도 됐거든요. 저희 본방이 보통 동접자가 뭐 한 8천 명, 많으면 10,000명 이 정도니까 엄청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보람 되죠. 그럼 약간 댓글이나 이런 조회수에 좀 연연하시나요, 팀에서? 어떠세요? 조회수에 엄청 연연하나요? 조회수에 연연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제목 같은 것도 이렇게 무난하게 하는 게 무성의의 연속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조회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밌어야 많이 보잖아요. 관심 있어야 많이 보고 관심 있어 보이게 해야도 많이 보고 이제 관심 있어 보였는데 들어갔는데 관심이 없는 내용이면 열받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조회수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네. YTN이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이라서 그만큼 뉴스량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에디터 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럼 타 방송사 유튜브 콘텐츠랑 좀 차별화된 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거죠. 낮에 무슨 사건이 터졌다 하면 무슨 어떤 이슈가 있으면 타방송사는 아침 뉴스, 네. 정오 뉴스, 5시 뉴스, 8시 뉴스 이게 나가야 유튜브로 쓸 수가 있다면 저희는 매시간 뉴스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빨리빨리 이제 본방에 나갔던 게 바로 온라인으로 연동이 되고 편집을 해서 틀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이제 문제는 타방송사도 요즘은 꼭 9시 뉴스나 8시 뉴스에 먼저 낸다가 아니라 유튜브용으로 먼저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 회사 다녀서가 아니고 진짜로 타 방송사보다 좀 빠르게 올라오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영상들이 바로바로 작업을 해서 올리시나 봐요. 그렇죠. 저희가 약간 정체성이 24시간 뉴스, 보도 채널 이러니까 좀 빠르게 이런 걸 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에디터 픽을 제작하시면서 당연히 어렵고 힘든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힘든 점. 저는 이제 뉴스 같은 거에서 보면 신속성도 있고 정확성도 있고 유용성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용성에는 이제 보고 정말 참 많은 내용이 있구나 잘 배웠다도 있지만 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재미인데 재밌게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뉴스를. 왜냐하면 뉴스를 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웃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웃을 일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 웃을 마음이 없는데 웃기려고 하면 이제 보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지는 수가 있거든요. 뭐야? 이러면서 채널이 돌아가는데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거나 유튜브 특성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게 본방 문법이랑 유튜브 문법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저희가 가공을 하고 할지 이런 부분이 가장 고민이고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예.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에디터 픽 만들면서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보완하고 싶은 점은요? 항상 그렇죠. 저희가 시의성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약간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와 이제 잘은 서로 동시에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호흡이 길더라도 잘 할 수 있는 거를 뭘 해보면 좋을까. 분명 유튜브나 온라인에서도 그런 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요구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보냐가 앞으로 좀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요새 방송사마다 유튜브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YTN도 YTN 플러스와 합병해서 새로운 변화가 좀 기대되는데 디지털 뉴스팀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도 있나요? 그러니까 YTN 장점이 뉴스량도 많고 그러면 아카이브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상을 이렇게 담아놓는 바구니 같은 건데 거기에 쌓인 이제 소재도 워낙 많고 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에디터 픽이라던가 2차 가공물을 했다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잘 못하는 단건이거나 아니면 약간 사회에서 소외된 얘기 같은 거지만 분명히 다룰 필요가 있는 이런 거는 에디터 픽으로 하기에는 그 양이 많지는 않고 해서 현실적인 제약으로 저희가 다루지 못하는데 그런 거를 하나의 독립된 영상으로 다룬다거나 아니면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도 누군가 이제 프리젠터 역할을 하면서 직접 말로 또 그래픽으로 글로 구성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 가공물을 한 단계 넘어서는 그러니까 기존 이제 구슬을 예쁘게 닦아서 이제 꿰다면 구슬을 그렇다고 새로 만들기까지는 아니어도 거기에 이제 뭔가 색을 칠하고 더 입혀서 아예 좀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제 어떤 욕망도 있어서 그런 부분 많이 좀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근데 박강경 기자님은 지금 앵커도 하셨었고 이전에 취재 기자도 하셨었고 지금은 에디터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좀 일하시면서 차이가 좀 있죠, 세계가? 엄청 다르죠. 예, 엄청 다른데 이제 취재 기자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내가 취재해서 처음 알아낸 이런 어떤 팩트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세상을 바꾸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뿌듯함을 느끼고 앵커는 또 앵커대로 이제 나름의 특히 저희 같은 24시간 뉴스는 워낙 그 시간 내에서도 새로운 게 많이 되니까 순발력도 요구되고 잘 전달은 기본이고 등등등이 있겠고 에디터들은 또 온라인 문법에 맞춰서 그걸 가공하고 재생산하고 때로는 뭔가를 아예 생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 업무는 안 해보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분야를 해봤으니까 그런 데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럼 앞으로 YTN에서도 다른 분야라든지 어떤 도전해보고 싶은 것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온라인 이쪽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저희가 딴 방송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YTN 뉴스 자체 이제 구독자도 엄청 많고 영상도 많이 올라요. 근데 일종의 서브 채널이라 그러죠. 그런 게 많이는 이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편이에요. 다른 데보다.
그런 것들 만약에 좀 주어진다면은 몇 개 진짜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만약에 더 시간이 지나서 다른 부서로 가게 된다면 뭐 제가 원래부터 처음 이제 들어왔던 게 취재기자고 뭐 하니까 진짜 막 빅미리 같은 거 들고 어디 단체 비리 같은 거를 꼭 알아내야 된다 해서 회사에서도 뭐 일주일 시간 주고 너 가서 대신 일주일 내에 뭔가 있는지 확인해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현장에서 부딪히는 아이템이랄까? 그런 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사하고 나서 초년병 때는 또 그런 거를 제가 막 해보겠다고 하기에는 매일매일 있는 뉴스가 많으니까 그런 거 못 해봤고 했다면 지금 상황에선 그런 거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욕심이 납니다. 예. 네. 앞으로 이제 현장에서 좀 몸으로 뛰는 그런 기자 다시 해보고 싶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도전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팀에서 에디터픽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다양한 뉴스 좀 심층적으로 전해주시길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YTN을 통해 방송된 다양한 소식을 시청자와 함께 돌아봅니다. 이번 주 YTN을 뜨겁게 달군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입니다. 시중은행에서 환전한 달러 가운데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캄보디아 여행에 앞서 환전을 위해 지난 3월 시중은행을 찾은 퇴직 경찰관 50대 A씨. 여행을 마치고 남은 돈을 우리 돈으로 바꾸려다가 환전을 거절당했습니다. A씨가 가져온 달러 가운데 100달러 지폐 7장이 위조 지폐였습니다. A씨는 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지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은행의 환전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금 수천만 원을 파출소 앞에서 보이스피싱 당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택시기사 권모 씨는 지난 5월 금융사를 사칭한 콜센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기존 대출을 금리가 싼 자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권 씨. 신원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인근 파출소로 그 직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같이 간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 밴드볼 대표팀들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자막에만 나오고 그 엄청난 결과물을 왜 선보여 주시는지 참 그게 마음적으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YTN에서 곧바로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0기 YTN DMB 시청자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 논의 주제는 YTN DMB 탐사 보고서 기록입니다. 간략하게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면 사건 뒤에 감춰진 구조적 부조를 추적해 기록한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위원 이유나입니다. YTN 탐사 보고서 기록 -99.99 폭락의 이유 잘 시청했습니다. 제3장 독원의 세계, 이 꼭지 내에서는 이제 권도용 대표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이제 싱가포르 현지에 가서 취재하는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상당히 좀 신선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이 사실 확인에만 그치고 이 권 대표나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실마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좀 시청자로서도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7장에 이르러서 폭락의 이유라는 꼭지에서는 이제 테라에 올인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사례자들의 이제 가슴 아픈 사연들이 이렇게 쭉 제공이 됐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좀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좀 다뤄줬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즉, 암호화 화폐 리터러시 교육을 좀 제공을 해야 한다든지, 이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캠페인이 좀 있어야 한다든지, 이런 제언이 뒤따라줬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 법제적으로 이 영역을 현재 통제할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이나 해법을 좀 제안하고 있는지 좀 더 알고 싶었는데 살짝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도 이 YTN 탐사 보고서 기록이 여러 가지 혼란을 내포하고 있는 이 암호화 화폐 시장과 같이 사회적인 리스크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주제를 계속 좀 잘 다뤄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DMB 시청자위원 주영호입니다. 이번 시청자위원회는 YTN 탐사보고서 기록 90.99 폭락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테라 사태를 자산 불평등과 고도 성취에 대한 MZ세대의 왜곡된 경제활동의 일환이거나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성취구조에 대한 비상구로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을 활용한다고 하는 전제는 가상자산 또는 블록체인 경제 분야의 전반적인 변화를 오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우려가 생기게 합니다. 프로그램 구성에서 암호화폐 채굴장의 모습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성이 그런 가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탐사 저널리즘은 일상적인 뉴스 생산, 특히 발생기사 중심의 생산 시스템과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널리스트가 중심이 되어 생산 과정을 진행시키고 저널리스트의 독자성과 재량권이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탐사보고서 기록은 다소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위원 김현회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폭락의 이유를 다룬 YTN 탐사보고서 기록에 대해 의견드립니다. 기록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언론이 사건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록이며 시청자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세상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됩니다.
YTN 탐사보고서 기록은 암호화폐가 폭락하게 된 이유와 더불어 암호화폐를 선택하게 된 삶에 대해서도 담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근로소득으로 자산 증식이 부족하다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차분히 드러내는 방식도 좋았습니다. 암호화폐 폭락의 사태가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전달하고 있어서 유의미했습니다. 다만 폭락의 이유를 찾음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암호화폐가 고조될 때부터 폭락할 때까지 법과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무엇을 논의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빠져 있다는 점과 언론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주로 무엇을 보도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법과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무엇을 논의했는지, 빠르게 변해가는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함에도 놓친 문제는 없었는지, 어디까지가 사회적 안전망일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기에 이러한 법과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내용은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이 암호화폐가 유행처럼 고조되는 시기에 어떻게 보도했는지, 암호화폐가 폭락하게 될 때는 또 어떻게 보도했는지, 보도량은 또 시기별로 어떠했는지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한 분석은 언론의 공과를 알 수 있게 역시나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폭락 사태를 사회 문제로 보는 메시지가 메시지로만 머물지 않게 하려면 지금의 암호화폐 폭락 사태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고 언론은 암호화폐에 대해 어떤 보도들을 해왔는지 등에 대한 기록도 역시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작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위원 이진영입니다. 이번 주는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YTN 탐사보고서 기록 99.99 폭락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굴장과 달콤한 콩편에서는 테라폼네스 직원의 인터뷰와 전문가가 나와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전문 용어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암호화폐의 폐해성과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알기 쉽게 표현해 주어서 이해하기 쉬웠으나 스테이트 오브 코인, 암호화폐 지갑 등 전문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원 인터뷰 중 건대용 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똑똑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테라폼네스의 운영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이 나와서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폭락의 이유편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폭락을 했는지, 해당 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투자 피해를 입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과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위원 김혜영입니다. YTN 탐사보고서 기록은 사건 뒤에 감춰진 구조적 부조리를 기록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들을 깊이 있게 분석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만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청자들이 코인과 코인 시장의 특성이나 관련 용어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 루나 폭락 사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행자 없이 주로 사건 관련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인터뷰로 내용이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적인 내용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청자들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회차의 내용을 시청자들이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앵커 프로토콜, 탈중앙화, 디패깅, 패닉셀, 바이낸스 거래소, 채굴, 폰지 사기 등 각종 용어에 대한 풀이를 제시하고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뷰 내용에 대한 쉬운 설명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암호화폐 내용이 어렵고 민감한 주제입니다만 30여 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1장 채굴장 현황에서 7장은 폭락의 이유 등으로 구성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환경에서 테라 사태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려는 노력도 돋보였습니다. 30여 분의 시간이 적은 시간이지는 않지만 지루하지 않고 긴장감 있게 시청했습니다. 건대영 씨 인터뷰 내용 중에 암호화폐 95%는
몰락할 거예요.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라는 말은 현실을 게임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더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소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